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군이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정신전력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가치, 장병들의 사생관을 정립하고 전투 스트레스 극복까지 군종의 임무 막중합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로 서로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는 우리 군, 감사하고 소통하는 병영 생활. 오늘 국방 포커스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군종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종 정책과 함께 관련해서 얘기 나눌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군종정책과 대령 서우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우문식 박사입니다. 네, 막상 또 우리 주변에 군종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보면 또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네. 네,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군종 정책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군종정책과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각 군종 교구에 도움을 받아서 군종 장교들을 충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국가 자산들을 다 전투에 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적인 자산들도 이 군에 투사할 수 있도록 각 교구들과 군종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시에는 군종 업무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교 업무와 교육 업무, 선도 업무, 그리고 대민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 정비나 또 제정, 그리고 예산 획득 이런 것들을 하고요. 최근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군종 병과의 핵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종 병과 우리 군의 전평시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종하면 종교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병과로 알고 있어요. 뭐 민간분들은,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군인들조차 군종병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우리 뭐 사회적으로나 또 일반 그 병사들이 뭐 군종과 하면은 일단 뭐 목사님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뭐 신부님, 법사님, 뭐 교무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중요한 그런 업무는 뭐 설교를 이렇게 하신다든가 포교를 이렇게 하신다든가 또 아니면 기도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군종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군종 하면은 이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뭐 성교나 포교를 위해 존재하는 병가 아닌가라는 이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군종병과 임무 중 가장 핵심은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네.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고요. 전시에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의 존재의 목적과 군종병과의 그 존재의 목적이 부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군종병과는 의미가 없는 병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군종병과원들은 전시에 만들어진 병과입니다. 실제로 전쟁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장병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심리적 공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 종교의식이라든지 또는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장병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 전쟁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평시에는 이 회복 탄력성을 주기적으로 계속 훈련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병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군종 장교 해군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육군, 공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공군의 그 군종 벌써 70년의 역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유서 깊은 병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군 같은 경우는요. 이 전쟁 전, 한국전이 나기 전에 벌써 1948년 손원일 제독께서 그 정달빈 목사님을 정훈 장교로 임관을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종 장교가 없었기 때문에 정훈 장교로 임관을 시키셔서 군종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군종 장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해군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6.25가 발발하고 그 연합군들, 유엔군들이 와서 이렇게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카투샤 병사가 전쟁 속에서 미군 채플린들, 군종 장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철판을 가슴에 깔고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군종 장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니 나는 군종 장교가 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없었단 말이냐. 빨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1950년 12월 21일 날 유시가 하달됐고 그 이듬해인 1951년 2월 7일 날 군종 병과가 육군 군종 병과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는 그 육군 군종 장교들이 그 모보수 촉탁으로 이제 군종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그 다음해인 1952년 3월 30일 공군으로 정군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 네. 그래서 공군 군종병과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육군, 공군, 해군 전체를 다 본다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군종병과 전체의 70주년은 올해가 맞고요. 또 군종과가 국방부 안에 설치된 것은 1952년 5월 20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군종병과의 그 역사는 전쟁 속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해병대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외국의 경우 그 밴드 오브 브로더스나 뭐 여러 영화에서 많이 군종 활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우리랑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과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군종 장교들이 채플린들이 죽어가는 병사들 옆에 막 기도를 해주고 총알이 날라오고 또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군종병과의 어떤 의미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네. 지금도 전쟁 중인 국가들은요. 군종장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이라크 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군종장교들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종 장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네. 한 6회 공군 다 합쳐서 3,900명 정도고요. 그런데 이게 군종 장교만이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채플린과 채플린 어시스턴트를 하나로 칩니다. 왜냐하면 군종 장교들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전장을 누비기 때문에 이 군종 장교들을 엄호해야 되는 전투원이 필요한데 이게 채플린 어시스턴트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종병이나 군종 부사관들이죠. 이게 하나로 따지면 군종 병과원만 한 세트로 하는 거니까요. 거의 한 6,000명가량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외국의 사례,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군종을 실제 이제 전투와 연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 군종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미국 그 한미연합사 전 한미연합사 그 사령관이셨던 스케프로티 장군께서는 군종장교들 이렇게 컨퍼런스에 와갖고 한미 군종장교 컨퍼런스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종장교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면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또 그 연합훈련을 참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저희 마음속에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군종병과의 위상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미군 채플린이 하는 말이 네.
전쟁이 나면 괜찮다고, 전쟁이 나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네. 전쟁이 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2015년에 8월달에 이제 그 1사단 지역에서 목함질의 도발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 장병들이 다 전투 태세를 하고 진지를 사수하고 진지를 점령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단장님께서 군종 참모부에 있는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들에게 진지를 돌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무도 못 움직이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들이 가셔서 진지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의를 불태우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전, 중, 후 모든 군종장교의 역할들이 아주 교범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법에 따르면은 뭐 군무원이나 아니면 뭐 비무장 병력들이 사실 전투에 참가하는 게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장 환경이 펼쳐지면 사실상 병사들 옆에 있는 것은 이 군종 장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과장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그 비전투원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군무원 또는 민간 자원들은 비전투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투에 참여시킨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런 상황을 떠나서 그 군무원이나 또는 민간 자원들, 뭐 병영생활 상담관 같은 이런 분들이 과연 폭탄이 떨어지고 또 총알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투 현장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불사하고 장병들 곁에 과연 있어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외국으로 파병을 가면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기지 안에는 안전이 보장돼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군무원들이나 또 민간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병들을 케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투를 할 때는 전투원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장이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군무원이나 또는 상담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군종 장교들이 죽어가는 장병들 곁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상상이 가지 않는데 실제 전장에서 겪는 정신적인 충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미국의 육사 그 웨스트포인트에 데이브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웨스트포인트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쓴 살인의 심리학, 전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아주 훈련이 잘 된 장병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딱 참여하는 그 순간 반 정도가 바지에 오짐을 지리고요. 또 그중에 반이 변까지 지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공포고 두려움이고 네. 그런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덧붙일 거 있으시죠? 이 어떤 그 전시 상황에서 전투 시대에 받는 어떤 병사들의 어떤 충격, 그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상상을 못하죠. 그 뭐 일차적으로 그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네. 굉장히 긴박하고 어떤 그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본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참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종교가 또 필요하고 또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전투 중에 장병들이 이제 다치면 의무병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 또 게다가 또 부상, 이럴 때 군종의 역할이 더 빛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맞죠? 그 신체적인 부상들, 그건 의무병과가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부상,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군 안에서의 기능은 군종 외에는 없습니다. 신체적인 부상, 분명히 의무죠. 근데 정신적인 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삶과 죽음의 의미, 죽음과 관련된 죄의식, 도덕적인 상처 이런 건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공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군정병가가 종교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지요. 치료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붙잡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윌리엄 커밍스라고 하는 그 군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아, 네. 정신전력 강화 최일선, 군정병가 또 알아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 불철주야 계속되는 훈련으로 지친 장병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적. 사선을 넘은 신앙의 힘 군종. 지금 들여다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 영역을 담당하는 특수병과,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넘어 장병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동참하는 신앙의 힘, 군종. 그 시초는 1948년 해군이 정달빈 목사를 정훈장교로 임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한 참혹한 전장.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던 참전 용사들에겐 전쟁을 이겨낼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한 병사의 간절한 호소.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2월 21일 종군 목사가 하루속히 각 군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51년 2월 대한민국 육군 군종이, 다음해 3월에는 공군 군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각 부대에 배치된 군종 장교들은 비전투 요원으로 전쟁으로 신음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사자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곳곳을 누비며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끝까지 장병들 곁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부각된 정신전력의 중요성. 군종장교의 헌신적인 섬김은 장병들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됐는데요. 그 결과 1954년 12월 육군에서 첫 군종장교를 임관. 이때 군종장교의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전부였습니다. 군종병과는 1968년 베트남전을 계기로 불교 군종장교를 처음으로 임관. 2006년에는 원불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총성이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책임지던 군종은 기상 이후 전염병 등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 구조 변화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 역할을 확장시켜갔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병 눈높이에 맞춰 스승과 멘토를 자처한 군종.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또한 장병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음 행복 약국 등 위문 프로그램을 진행,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여 장병들의 마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군 생활 중 생긴 마음의 병,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 현대의학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장병들 내면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는데요. 이로써 부대 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상담자 역할도 맡았습니다. 무형 전투력을 상승시켜 전쟁의 승리에 이바지하고
제대 후에도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끔 이끌어주는 삶의 동반자이자 안내자인 군종.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며 군의 미래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절망에 놓인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일의 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삶의 최후의 전선에는 늘 군종이 함께하겠습니다. 군종의 역할, 바로 마음의 치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장병들 대상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심리 상담하고 어떤 역할, 차이가 있는지 이거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의 어떤 고민과 평상시의 고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영생활 상담관들이 하는 그 상담 활동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전쟁이 아닌 상황 속에서 장병들이 겪는 어떤 이성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를 때 상담관들이 상담을 해주죠. 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런 고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상처 또는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죄의식, 이런 거를 답해줄 수 있는 상담 어떤 스킬,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건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죠. 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병사에게 이 올바른 사생관을 정립시키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바른 사생관이 정립돼 있는 병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 전투에 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생관의 어떤 그 개념적인 측면을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시 때, 예를 들어서 전시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가 그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가져야 되고, 또 부모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 총탄이 그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서 따른 어떤 용감성, 또 그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어떤 인내, 또 그 순간순간 그 맞아야 되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 또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긍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생관이 확립된 그런 어떤 병사들은 이래 긍정성이 좀 강화돼 있는 그런 어떤 병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배우들도 자기가 죽는 연기를 하고 나면은 정말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군인 같은 경우는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의 SNS 상태 메시지에 그 글이 있습니다. 제 딸이 거기다 올린 글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전쟁 끝난 후 5년 동안 매월 1일 1시 달맞이 고개에서 보자, 이겁니다. 왜 딸이 이것을 거기다 올렸냐면, 네. 제가 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군복의 의미, 인식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군복이 수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인식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군인과 소방관과 경찰, 유니폼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식표는 군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소방관이나 또는 경찰들은 작전을 하다 죽게 되면 그게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군인들은 전 국토에서 싸우다가 초야에 그냥 묻혀버리면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인식표 하나를 끊어가는 거죠. 유해발굴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인식표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 훗날 조국이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인식표가 바로 휴대용 비석이다.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전쟁이 나면 너희들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 장병들과 함께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인식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다 끊어져. 모든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상황이 됐을 때 너희들 꼭 5년 동안만, 길게도 필요한 5년 동안만 매달 1월 그 1일, 매달 1일 1시에 그 해운대 달맞이곡에 해월정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그 인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집 SNS 상태 메시지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네, 군종병가가 이제 전쟁 중에 생겨난 병가라서 전투에는 필수적이고 그리고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병가인데 지금 사생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생관, 이 평시에 이거와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가 관련해서 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잘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거를 또 심어주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네, 저희 군종병가원들은 다 종교의 성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의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생관과 연결된 종교 그 어떤 설법이나 강론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고요. 또 군종 장교들이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서 사생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순회하면서. 그리고 또 군종실에서는 사생관 교재를 만들어서 교환과 교재를 만들어서 지휘관들한테 보내줍니다. 지휘관들이 직접 우리 병사들에게 사생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휘관들께서 군종 장교들을 사생관 교육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그러면은 이런 사생관 정립을 위해서 이런 것 좀 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혹시 팁을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세요. 이제 그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생관 그 확립이 또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회복 탄력성 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생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연동해서도 되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안에 이제 진행되는 거 보면 삶과 죽음의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그 영성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그래서 평소에 이런 그 심리적인 그런 그 교육을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어떤 전시에서 그런 것들이 평소에 다져놨던 어떤 그 심리의 근육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또 전시를 대비해서 전투 병가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하듯이 군종 역시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훈련 등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국방개혁 2.0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 군종 병과에 교범이 있습니다. 군정 업무라고 하는 교범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병과가 시작돼서 국방개혁 2.0이 되기 그 이전까지의 교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평시 업무가 한 80% 정도 들어있고 전시 업무가 한 20%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이후에 국방개혁 2.0 이후에 이 교범 자체가 교범이라고 하는 게 전쟁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데 왜 평시 업무가 들어가는가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되면서 철저하게 다 전시 업무로 딱 정리가 됐고요. 이 군종 지원을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쫙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생관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평상시에 사생관 교육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뭐 종교 의식도 길게 하고 뭐 또 회복 탄력성 교육도 길게 하지만 전쟁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 우리가 하던 평상시 업무들이 짧은 5분 만에 뭐 사생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강론이나 설교나 설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훈련들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경연대회까지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교범이 발전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교범으로 전시군종 상담이라고 하는 교범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군종병가만큼은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임무를 정말 잘 수행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그 외부와 군이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병사들도 외출 외박도 금지되고 휴가도 금지되고 계속 부대 안에 영내 안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생겼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 군단에 활동하는 군종장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종장교들이 소파견지나 격오지 이런 데로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또 종교의식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가는 군종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그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막 심각해졌을 때는요, 한 10만 명 정도를 만났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6만 명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하다,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네. 이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장병분들은 더 심하실 것 같은데요. 이 눈에 띄는 증상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현재 장병들에게 이 병영 스트레스 주요 증상 어떤 게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이면 예를 들어 병사가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통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군인 하면은 가장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게 뭡니까? 휴가 아닙니까? 네. 휴가. 그 휴가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이거 코로나니까 못 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몇 번 계속 연기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무기력이 학습이 돼서 무기력 이렇게 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에 따르는 거는 대표적인 게 비관성인데,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이고 불안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장병들의 무기력 상태를 좀 더 자기 효능감을 키워서 자신 있게 내가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한테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생 길라잡이 역할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이제 군종병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장병들 대상 회복 탄력성 강화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무엇인지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고 또 심미적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심미적 도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그 회복 탄력성에는 그 회복력 사고라는 또 그 회복 탄력성의 어떤 능력, 회복 탄력성의 기술이라는 이 3대 요소가 회복 탄력성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경을 겪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러한 3대 요소를 내가 평소에 강화시켜서 그런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 2008년도에 그 회복 탄력성 훈련이 정군에서 실시했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조시 케이시 그 참모총장이 긍정심리학 창시자인 마틴 셀링문 교수한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군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그만 그 교수님이 우리가 군대에 이렇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 이러한 어떤 역경을 겪은 그런 어떤 병사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더 많이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다음에 바로 KC 장군이 그럼 정군의 회복 탄력성 네. 훈련을 실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실제 병영 생활에서 이 장병들의 회복 탄력성 검사도 받고 검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로 이제 뭐 장병들의 이 병영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 검사를 안전단에 있을 때 전국을 돌면서 그 지금 군에 있는 한 3,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회복 탄력성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그 회복 탄력성 하위 요소 가운데 감정 조절력이죠. 이게 평균 이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감정 조절력이 이렇게 평균 이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회복 탄력성이 클수록 정신전력도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전사 양성의 회복 탄력성 이런 훈련 필수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외상을 경험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했어도 PTSD로 가지 않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PTG라고 얘기하는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외상후 성장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네. 군은 전투력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요소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전투력 복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군의 예를 들자면 그 리더십 모형 21가지 요소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아예 딱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데 이 소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사람은 그 강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이제 찾게 되는데 찾아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강점을 개발을 하고 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군복무를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아니면 어떤 역경이라든가 그러한 트라우마가 겹치더라도 그거를 내 강점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점을 더 개발해서 또 그 강점을 현장에 적응시켜서 회복력을 키워서 군 내에서 또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나가서 어떤 걸 전시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어떤 심적인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후의 강점을 발견하면은 이 긍정성을 강화하는 이 활동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회복 탄력성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 장병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면 강점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지에서 그 검사지를 하다 보면 자기의 강점이 딱 나옵니다. 그 강점을 자기의 업무에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 뒤로 하고 강점을 계속 강화하다 보면 긍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나의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상승하는 효과까지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뭐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게 그런 거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 기술에는 그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관계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는 그 정서적인 기술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행복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긍정심리 기반으로 하는 회복 탄력성에는 이 행복을 만들어서 역경을 극복하는 또 심리적 증상,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불안이라든가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사입니다. 예. 감사. 그래 감사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아이 뭐 감사 겸사 뭐 생각적으로 감사해야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 감사가 실질적으로 긍정 정서가 돼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 그런 그 과정 안에는 그런 도구들이 심리적 도구들이 있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실천으로 옮겨서 그게 이제 긍정 정서가 되고 행복도 키워서 또 심리적 근육을 키워서 역병을 극복하는 네.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심리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저 오늘 새로운 단어 알았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워크북이 있더라고요. 적어왔어요, 제가. 나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실천 노력, 감사 나눔, 감사 편지 쓰기,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 훈련을 진행하면 혹시 기간이 좀 긴 거 아닌지 장병들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병들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요. 삼국유사에 보면 곰이 호랑이와 함께 동굴에 들어갔다가 마늘과 쑥을 먹는데 그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곰은 끝까지 먹지 않습니까? 네. 100일 지난 다음에 웅녀가 되잖아요. 곰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이 필요한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려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망각 주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익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 기억이죠. 자전거 한번 배우면 평생 탈 수 있는 것처럼 안 네. 타다가도 이렇게 장기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훈련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위해서 숙달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긴 감이 있지만 장병들이 군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구성돼 있고 또 군종 장교들이 군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면서 촉진합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긍정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재도 있고 훈련이 있는데 ABC 그 연결고리 이해 활동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 예. 그 ABC 연결고리라고 하는 게 A는 액시던트, B는 빌리프, 또 C는 콘스퀀스라고 하는 약자의 그 에크로님을 한 겁니다. 초도를 딴 건데 사람들은 사건을 접하는 그 순간 B가 자동 사고가 이루어져 갖고 바로 그냥 C가 나와버립니다. A, B, C로 가야 되는데 A,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휴가가 통제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자동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동 사고, 자동 행동. 그래서 화난다, 우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화나고 우울할까? 거기에는 신념 체계 또는 믿음 체계가 B라고 하는 신념 체계, 믿음 체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체계 속에서 행동 패턴이나 사고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끊임없이 네. 점검해서 훈련하는 이런 과정을 갖는 거다 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감정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 정말 키워놓으면은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좋고 이 사회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소장님? 뭐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삶이라는 그 인생 주기의 하나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속에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내 심리적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뭐 그 군에서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이 심리적 근육을 키우면은 일단 강한 군인, 강한 군대. 또 내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사회에 나가도 늘 우리는 어떤 그 경쟁과 또 어떤 사회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조직이든 어떤 사회를 군 생활 속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키워지는 마음의 근육은 좀 더 밝고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군내에서 뭐 우울감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군내 극단적인 선택 등 뭐 사건 사고 예방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회복 탄력성 교육을 같이 다녔던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회복 탄력성을 전하려면 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둘이 너무 싸워갖고 언니와 동생이었는데 너무 싸웠는데 이 회복 탄력성에서 감정 조절력을 훈련을 딱 받은 다음에 가서 야단을 치거나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런데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아이가 반항하지 않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그런데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회복 탄력성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 조절력이라든지 또는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긍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모든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강화. 얘기 들어보니까 군종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예정이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UCC 공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회복 탄력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또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교육부 인증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군 안에 회복 탄력성 협회도 만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정말 군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UCC 같은 경우도 그 맥락에서 설득의 심리학의 기법을 활용한 거죠. UCC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것들을 그 UCC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변에 쳐다보는 사람도 회복 탄력성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런 효과를 노리고서 이제 UCC를 회복 탄력성으로 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신전력 강화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군종 정책 추진.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도 좀 주시고요. 또 다짐도 관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전은 그 심리전입니다. 심리가 강한 그런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인데 그런 그 강한 군대를 심리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군종병과에서 회복 탄력성을 교육 및 지금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을 가장 이해를 잘하고 케어할 수 있는 게 군종병과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까지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는 그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 군종병과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참 일치해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강한 군인, 가능한 군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를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 또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회복 탄력성이 군 안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군종병과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휘관이나 참모 또는 의무라든지 공보 정원이라든지 다른 병과들도 저희가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옆에 계신 그 우문식 소장님처럼 사실 우문식 소장님은 저희 병과에서 비전 캠프 할 때 그리고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요 회복 탄력성까지 계속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도 필요한데 이런 도움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군에 꼭 필요한 그 프로그램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군의 정신전력 최일선에서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군종 정책과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되게 동행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단 전략 강화뿐 아니라 정신 전략 강화로 우리 군이 전승을 보장하는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종 정책 추진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구비해가는 우리 군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